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최만년의 병고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송장이 되었다느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느니 하면서도 정약용은 거의 이른 무렵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자신을 따르던 서재 정약횡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69살 되던 해에 2월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 형제도 친구도 살아있는 사람이 새벽별처럼 드물고 자신은 몸이 마비되고 기력이 다 떨어져 고통스러워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체증이 심해져서 다병의 힘으로 겨우 그것을 다스려 왔습니다. 이렇게 병든 몸이었기에 그는 수년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겨우 요양만 할 정도였죠. 그런 그를 조정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세자 중병의 진료에 참여하기 위한 의학 동참으로서 부호근직을 받아서 상적 소용, 즉 예전의 죄명을 없애고 다시 벼슬을 내려 등용되었습니다. 해배 이후 정약용은 관직에 다시 등용되기를 줄곧 기다려봤습니다. 62살 때 승진 낙점까지 갔다가 취소된 이후 문관직으로는 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학 동참을 위한 부호근직으로 임명되었죠. 부호근은 종사품 무관직이나 조선을 위해 특별한 직위가 없는 이를 궁중에 들어가기 위한 관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다른 의관과 함께 세자의 진료에 참여했으나 세자는 이날 운명합니다. 이에 효명 세자가 승하했을 때 그는 국상에 참여했다가 병이 더해져 귀향하자마자 석 달 동안 저승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앓았습니다. 게다가 발등에 부스럼까지 나서 고통스러워했죠. 이 발등의 종창은 이듬해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831년 3월 아우에 이어 이 무렵 누이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문득 되돌아보니 이제 자신의 형제 6남 3녀 형제 중에 모두가 다 사망하고 자신과 누이 하나만 남은 것이었죠. 최저공의 서자 최원근에게 시집간 것으로 추정되는 누이에게 그는 누이님 보십시오. 몇 사람 중에 해로하는 사람은 우리 두 집뿐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새삼스러워 했습니다. 벗 윤영이에게 보낸 시에서도 표현했듯 만년의 정약용은 고지를 천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몸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괴롭지만 천명이라 생각하기에 그는 담담하게 노쇠한 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늙은이의 유쾌한 일이 6가지나 된다고 자랑을 반어적으로 노래했죠. 1832년에 지은 노인이 되어 유쾌하다는 것을 읊은 노인 일쾌사 6수가 그것입니다.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민둥머리가 참으로 유독 좋아라.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된 노인 정약용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병폐가 어디에 의탁하리요. 감고 빗질하는 수고로움이 없고 백발의 부끄러움 또한 면하여라. 빛나는 두겨골은 박통같이 희고 둥근 두상이 모난 발에 어울리는데 널 따라 북쪽 창 아래 누웠노라면 소위바람 불어라 머릿골이 시원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투와 망건도 필요 없어 단지 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세속의 속박에서도 자유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아 없는 게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절반만 빠지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완전히 없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죠. 민둥머리에 이어 이가 다 빠진 늙은이 정약용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가 다 빠져 치통이 없으니 턱을 위아래 움직여 씹는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잘게 썬 것, 큰 고깃점도 우물우물 다 삼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사람의 질병 이름이 404가지나 다 안 되리려 유쾌하도다 의서 가운데서 치통이란 글자는 빼버려야겠네 하면서 익살도 부립니다. 노인되어 눈 어두워지는 것도 통쾌한 일이라 합니다. 평생 물자 볼 필요가 없어져
눈초리를 번거롭게 할 것도 없을 뿐더러 옳고 그름의 시비 또한 가릴 일 없다는 것이죠. 다만 강호의 풍광과 청산의 빛만으로 안개를 그득히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귀 먹는 것 또한 늙은이의 유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시비다툼, 헛칭찬 모든 무함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리도 좋은데 자석탄 같은 귀 잘 들리라 내리는 처방이 무슨 소용이나며 한바탕 의원을 꾸짖기도 했죠. 대머리, 이빨 빠짐, 시력 약화, 청력 상실에 이어 노인의 유쾌한 6가지 중 나머지 둘은 무엇이었을까요? 복 가는 대로 말을 마음대로 쓰는 것, 하수만을 골라 바둑을 두어 심심풀이를 즐기는 것 등이 있죠. 이윽고 그는 이제는 민둥머리에 치아도 다 빠져버리고 마음 하나만 그대로 죽지 않은 때로세. 죽음은 악물이 아니라 곧 돌아가는 거로세. 이미 인사는 헛개비처럼 내던져 버렸고 유독 세월은 번개같이 빠름을 기뻐하노라 라고 읊었습니다. 30살 때 유배 이전의 두통가에서 49살 때 유배지에서의 송풍루 잡시에 이어 71살의 노인네 정약용의 자유로움은 이렇게 노인 일캐사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형체는 본디 거친데 어찌 몸이 따로 있으랴 하며 자신이 빌린 몸조차 잊어버립니다. 72살 때 이후의 편지에서도 정약용은 자신의 병과 노쇠를 늘 언급합니다. 이에 초겨울 추위에 병이 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남은 것이라곤 피골이고 이어져 있는 것은 오직 실오라기 하나 같은 목숨뿐이니 사는 게 말이 아니냐고 한탄합니다. 이듬해 가을에는 설사로 힘없이 쓰러져 있다 열흘 만에 겨우 나았는데 신라 같은 숨이 곧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해 11월 순조의 병진찰에 참여하라는 조정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엔 74살 봄에는 새로 책을 짓는 일은 하지 못하고 이전에 지은 저술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봄에는 상서 고음과 지원록을 개수하고 합하여 모두 21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다산에 있을 때 상서를 읽으면서 매색의 잘못된 이론을 잡아 논술했던 메시 서평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오랫동안 기침으로 힘들어했죠. 75살 때 2월에는 갑작스러운 광난을 앓아 겨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회원을 앞두고 그는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엿새 전에 인척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죽음이라는 천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 듯합니다. 정약용은 2월 22일 결혼 60주년인 회원일에 일가 친척들인 족친과 문생이 다 모여서 왁작지껄하던 날 아침 진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선이 정리한 삼선생 연보에서는 그의 임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36년 헌종 2년 병신 75살 2월 22일 진시의 공이 열상의 정침에서 생을 마쳤다. 이날은 공예 회원을 이어서 족친이 모두 왔고 문생들이 다 모였다. 이보다 앞서 4일에 약한 증세가 있었는데 21일에는 뚜렷이 회복될 희망이 있었지만 공은 이미 죽을 때가 된 줄을 알고 여러 가지 지시하는 것이 평소와 같았다. 22일에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으니 진시 초각이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시신 처리에 대해 자손들에게 상세하게 당부해 놓았고 그가 정한 상례 절차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은 염습, 수의 입히기, 입관, 정해진 묘역의 하관 등의 일이 행해져 그는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약용의 최만년의 병고와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약용이 쓴 노인 일쾌사 여섯수, 죽음을 천명으로 받아들인 정약용과 그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